배우고 있는데 세계에 대해서 보고 같아서 오늘 여기 온 김에 같이 한번 낭독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번에 선창하면은 같이 이제 뒤에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살려 하늘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자마자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없애오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풍산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자유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괴롭힌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승리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박수. 훌륭한 문장이죠, 그죠? 보면 대단히 훌륭한 문장이에요. 토시 하나 틀림없이. 조갑재 대표님께서 늘 이제 극찬하는 국민교육원장인데 오늘 강의를 해주실 조갑재 대표님은 우리 박정희 기념재단의 이사님이시기도 하시고 조갑재닷컴의 대표님이시고 또 조갑재 TV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도 지금 왕성하게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또 봐주시기 바라면서 여러분 큰 박수로서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세상빛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옛날에 우리는 주일학교라고 그랬는데. 네. 주일학교 학생들 맞죠? 네. 저도 주일학교 다녔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주일학교 다녔습니다. 알아요? 아까 기념관에서 그거 안 가르쳐 줬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데가 어디죠? 구미에 교회가 있었어요. 상모 제1교회죠 아마. 거기에 주일교회에 다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그 뒤에 뭐 교회 다니고 한 기독교 신도는 아니지만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녀서 그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기독교적 이야기를 아주 자주 인용을 하고 한 분입니다. 오늘 제가 듣기로는 이 기념관 구경을 했다고 하는데 박정희라는 이름을 여기 와서 처음 안 분들도 있죠. 미리 알고 왔어요? 네. 우리 목사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구나. 그렇죠. 네. 여기서 박정희라는 이름 여기서 처음 안 본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한 분. 여기 보니까 오늘 초등학생이 있습니까? 네. 아, 초등학생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있네.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부모님들, 이런 자리에서 제가 강연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히려 내가 많이 질문을 해야 되겠어, 질문을. 오늘 이렇게 둘러보고 박정희라는 사람 하면은 뭐가 제일 머리에 떠오릅니까? 새마을. 좋은 이야기를 하셨네. 새마을. 그 다음. 경제발전. 자. 경제성장. 크게. 손 들었어.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알만한 건 다 안 해. 제 꼬마 손 들었는데 하고. 뭐지? 나무. 박수. 나무라는 게 뭐냐면 산림녹화는 이야기. 산림녹화, 그죠? 산림녹화. 굉장히. 여기. 응? 일제강점기. 무슨 뜻이냐 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군인이 됐어요. 그죠? 일제시대 때 군인이 돼가지고 그때 군사기술을 많이 배웠어요, 이분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또 군인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안보를 이렇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자주국방을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일제 때 군인 생활을 했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저기 손 들다가 말았는데 또 기억나는 거, 박정희 하면 기억나는 거. 우리 박근혜. 그렇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가족이 어떻게 됐냐면은 박근혜 씨가 제일 위에가 아니에요. 압니까? 그거 모르지. 아니, 살아계신 분이, 훨씬 나이 많은 분이 계셔요. 박재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재옥,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이렇게 됩니다. 예. 박재옥, 박정희 대통령이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알아요? 그게 안 가르쳐 주던가? 세 번. 세 번 행위라 해도 되고 두 번 해도 되는데 정식으로 이 호적에 오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첫 부인에서 난 장녀가 박재옥 씨, 그 다음에 둘째 부인이 누구죠? 유경수 여사에서 박근혜, 박근영, 박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박정희 하면 생각난 거 뭐? 손 들고. 응? 그렇지. 군사혁명. 그 앞에 뭐가 붙어야 될 텐데? 5.16. 그렇지. 5.16. 언제예요? 학교에서 안 배웠나? 5월 16일 맞는데 몇 년? 5.16이 몇 년에 났어요? 그러면 6.25는 몇 년에 났나? 6.25가 몇 년에 났는지 아는 사람? 1950년. 잘한. 1950년에 났습니다. 1950년 6.25. 5.16은 그 11년 뒤 1961년. 그 다음에 박정희 하면 또 생각나는 생각. 여기. 응? 월남파병. 창군?
장군은 이승만하고 관계가 있는데 장군하고 관계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장군이란 말은 뭐죠? 군대를 만드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닌가? 장군이란 말은 군대를 창조한다 말인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전에 먼저 군대를 만들었어요. 군대가 있어야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박정희 씨가 다시 또 조선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장교가 됩니다. 또 뭐? 무슨? 큰 소리. 구미.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 구미.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났을 때는 구미라는 이름보다는 선산이라고 그랬어요. 선산. 경상북도 선산. 구미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박정희 말고 생각나는 거. 구미. 구미는 전자산업단지입니다. 전자산업. 우리나라 IT 같은 이런 전자산업단지가 구미에 있어가지고 한때 구미에서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400억 달러를 수출을 했어요. 인구가 40만인데 북한이 얼마나 수출을 하느냐 1년에 요새는 제재가 걸려가지고 2억 달러밖에 수출 못해요. 북한은 2억 달러 수출, 구미는 400억 달러 수출. 얼마나 놀라운, 위에 손 드신 분. 글도 잘하셨고, 악기도 하셨고, 또, 낙타할때만 하셨고. 잘 안 들리, 큰 소리 좀. 글씨도 잘 쓰셨고. 글씨도 잘 쓰셨고. 글도 잘 쓰셨고. 그렇죠. 음악도 잘하셨고, 그림도 잘하셨고. 그림 잘 그렸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박정희 하면 키가 컸을까요? 작을까요? 몇 센치? 170이요. 에이, 170은 크지. 153? 그건 너무 작고. 164cm. 164cm. 거기 나폴레옹 사진 봤어요.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어요. 서양 사람으로는. 그런데 박정희가 나폴레옹을 좋아했다는 걸 들어봤죠? 이순신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키가 168cm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나폴레옹, 이승만도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여기 키 작다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키 작다고 뭐 성장 호르몬 주사해가지고 키 크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글을 잘 썼는데 거기 박정희 대통령이 쓴 한자로 된 글 맞죠? 네. 총력 안보 산림 녹화 뭐 많이 써놨을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 실수한 게 있다고. 뭔지 알아요? 잘못한 게 있다고. 잘못한 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도 항상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글 전용으로 한 게 잘못됐어요. 한글 전용.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자 공부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자 공부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자. 아니 이름은 다 한자로 지었을 거 아닌가? 그러면 한자로 써야지. 한글로 쓰면 안 되지. 한자 교육을 박정희 대통령 때 좀 소홀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글만 쓰도록 한 거라. 이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한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 봤어요? 안 봤어요? 국어사전 딱 펼쳐보세요. 거기에 한자로 적힌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나 되죠? 70%가 한자로 적어야 돼요. 70%는. 그러니까 뭐 박정희라는 이름도 한자지만은 박정희, 교육, 교회, 기독교,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건 전부 한자로 적어야 되는데 한글로 적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몰라요. 30%는 한글로 적어도 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한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막 실수를 해가지고 한자 교육을 안 시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근데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빨리 한자를 배우라고. 한자 배우는 게 영어 배우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자를 배우면은 국어 실력이 뛰어나게 되고, 한자를 배우면은 저절로 영어 배우는데 뛰어나게 됩니다. 한자를 배우면은 이 머릿속에 언어의 고속도로가 깔려가지고 거기에 영어, 프랑스, 독일어를 배우기가 쉽습니다. 한자는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쉬운 말입니다. 6개월만 배우면은 그 실력 가지고 평생을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자를 배우세요, 한자를. 한자. 그리고 한자 배우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했는데, 박정희는 서예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뭘 하나 잘하죠? 이분이 맞다, 운동. 박정희 대통령은 키는 작지만 몸이 나쁘져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금도를 했어요. 금도를 잘했어. 운동을 잘하는 사람. 대통령 시절에도 배드민턴을 쳤어요. 그때 이 60대에 벗은 사진이 있어요. 해수욕장에서 찍은 박정희 대통령 사진 보면은 또 권투 선수 같아요. 몸이 단단하게 그렇다고. 그 다음에 작곡을 했습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작곡한 노래 안 나옵니까? 새마을 노래. 잘 살아보세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러고 나의 조국이라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은 나의 조국이라는 아주 근사한 군가를 작곡, 작사한 사람입니다. 자, 작곡도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서예도 하고, 또 글도 잘 썼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일기장 봤어요? 이분은 계속 돌아가실 때까지 일기를 쓴 분입니다. 일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거야. 박정희 대통령의 진짜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줄까요? 진짜 비밀. 거기 대구 사범 다닐 때 성적표 못 봤어요? 봤어요. 거기 전시가 되어 있는데 봤죠? 성적표 어때요? 그 안내하는 사람 제대로 안 가르쳐 주네. 박정희 대통령 대구 사범 다닐 때 4학년 성적이 얼마냐? 73명 중에 73등. 꼴찌 했어요, 꼴찌. 73명 중에 73등. 박정희 대통령 성적. 5학년은 약간 올라가서 내 기억으로는 아마 한 69등쯤 됐을 거야. 박정희 대통령 꼴찌입니다. 꼴찌 출신이에요. 꼴찌 출신 대통령.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꼴찌해도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 대통령까지 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알아요? 네. 아인슈타인도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다고. 그래도 세계를 바꾸는 위대한 천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표를 잘 읽어보면은 박정희가 꼴찌를 했지만은 잘하는 게 많았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꼴찌를 했는데도 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운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림 잘 그리고 음악.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있으면은 한순간에 꼴찌 하더라도 금방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인문교육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문교육이라는 걸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인문은 역사, 철학, 문학, 여기에 스포츠, 예술, 이걸 합치면은 사람의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바탕이. 박정희는 어릴 때가 아니지, 학교 다닐 때, 사범학교 다닐 때 이 바탕을 튼튼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꼴찌를 하더라도 그 뒤에 바탕이 크니까 그것을 잘 살리니까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꼴찌 한다고 여러분 여기 꼴찌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꼴찌, 자랑스러운 꼴찌. 내 꼴찌 했다. 왜? 앞으로 더 하면 될 거야. 꼴찌가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더 올라가시. 더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꼴찌는 더 밑으로 떨어질 데가 없다고 없어요. 그러고 박정희 하면서 또 생각난 거 한번. 어? 아, 광부. 여러분, 광부 무슨 말인지 알죠? 당시에 서독에 광부를 우리가 수출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물건도 아닌데 수출한다는 표현이 이상한데,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수출 선언이란 말도 쓰고 수출 광부란 말도 썼는데, 화독 광부라고 그러죠. 그때는 동독, 서독이 관련이 있을 텐데, 서독에 광부로 취업해 간 사람들, 60년대 초부터 그 사람들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서독으로 취업을 하러 갔겠습니까? 왜 갔어요? 돈 벌려고. 아니, 한국에서도 돈 벌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적어서 대학교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에 가면 월급이 많죠. 국내에서 받는 것보다. 그래서 광부들이 갔습니다. 1994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광부들을 서독을 방문한 김에 광산에 가서 그 광부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처럼 고생을 안 시키겠다.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아주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아까 보았으니까,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이 뭐냐라고 물으면 오늘 대답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첫째, 나무, 산림녹화. 우리가 학교 다닐 때가 바로 한 50년, 60년 전인데, 그때는 산이 민둥산이라고 그랬어요. 산이 벌겠다고. 나무가 없어서 벌겠어요. 비만 오면은 막 산에서 토사가 생기고 해가지고 홍수가 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럴 때 식목일이 만들어져가지고, 식목일 언제입니까? 4월 1일? 4월 5일. 그때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나무를 열심히 심고, 나무는 열심히 심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를 베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한때 입산 금지를 했어요. 입산 금지가 뭐죠? 무슨 뜻인가? 산에 들어가지 말아요. 이렇게 하면서까지 산을 가꾸어가지고 산림녹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산림녹화에 성공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산림녹화에 성공하면은 첫째, 산소가 많아지죠. 그죠? 오염을 줄입니다. 나무가 울창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비가 내렸을 때, 그죠? 비가 내렸을 때 산이 비를 딱 품어가지고 있다가 조금씩 개울을 통해서, 강을 통해서 뿜는다고. 그걸 모으면은 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댐을 만들면 물을 가두어 두는 거라. 그러다가 가뭄 해소에도 쓰고, 마음대로 물을 마시는 상수도용으로도 쓰고, 우리는 또 공장을 많이 만들었으니까 공업용수로도 쓰고, 그리고 뱃놀이도 할 수 있고, 관광용으로도 쓰고. 이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산림녹화에서 출발했어요. 산림녹화. 그런데 공업화를 하면은 나무를 잘라 먹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산림녹화도 성공하고 공업화도 성공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이 거의 유일한 경우예요. 산림녹화. 아까 또 파독 이야기했으니까 광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뻗어갔다는 겁니다. 해외로 뻗어갔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해외여행을 많이 합니까? 여기 우리는 꿈도 못 꾸는데 요 사이는
유치원 다닐 때도 아빠 손잡고 외국 가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외국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외국 가본 사람. 상당히 많냐? 일부러 손을 안 드는 것 같아. 우리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꾸지. 내가 해외여행 처음 한 게 말이에요. 나이가 75년에 해외 30살. 30살 됐을 때 기자상을 받아가지고 일본에 간 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요새 우리 외손자 녀석들 보면은 수시로 뭐 괌에 갔다가 로스앤젤레스에 갔다가 최근에는 런던, 파리에 갔다고 오더라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 우리가 첫째 잘 사니까. 잘 사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아니, 북한에서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서 마음대로 돈을 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북한에서는 평양 사람이 지방에 가려면은 우리가 여권보다 더 심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못 갑니다.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서 지방으로 간다든지 지방에서 평양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 치고 외국에 나간다는 꿈도 못 꾸지. 북한 사람들의 아마 90% 이상이 해외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해외로 뻗어나갔다.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또 특히 한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와 친구가 됐다. 교제를 잘 했다 이겁니다. 아니, 북한에서 여행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서 마음대로 돈을 다닐 수 있습니까? 없죠? 북한에서는 평양 사람이 지방에 가려면은 우리가 여권보다 더 심한 절차를 밟아야 돼요. 못 갑니다. 북한 사람들이 평양에서 지방으로 간다든지 지방에서 평양으로 오는 것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 치고 외국에 나간다는 꿈도 못 꾸지. 북한 사람들의 아마 90% 이상이 해외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해외로 뻗어나갔다. 해외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또 특히 한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와 친구가 됐다. 교제를 잘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성공한 것 제일 반대로 가는 게 북한이에요. 소련, 중공 이런 못된 나라하고 친구. 독재국가.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 친구. 나라가 친구를 갖게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외교라고 그럽니다. 외교. 우리는 좋은 나라와 친구가 됐어요. 일본도 좋은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하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좋은 나라, 유럽도 좋은 나라. 박정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종대왕. 첫째, 세종대왕. 두 번째, 이순신. 유관순, 이순신, 안중근, 백범김구. 김구 선생. 좋지. 또. 저 손든 아까 나무라고 했던 누구? 아빠? 또 누구? 안창호 선생, 주기철 목사. 여기 기독교에서 순교한 분입니다. 주기철 목사. 이기풍 목사님. 응? 이기풍 목사님. 이기풍 목사. 일본 때 일제 강점기 있으신 아.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맞네. 제일 정답인 것 같다. 그런데
여기 오기 전에는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마음 없었죠? 네. 맞죠? 네. 여기 오기 전부터 박정희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학부모님이니까. 그 다음에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죠?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마음이 여기 와서 생긴 거지, 이승만을 존경한다는 마음이 있었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한 분도 없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몰랐다. 그러지. 아,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는데 몰랐다. 왜 몰랐어요?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정답이 나왔네. 안 가르쳐줘서 그렇다.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누가? 교육부에서 가르쳐줘야지. 일일이 옳은 이야기 하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가르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줘야지. 할머니도 가르쳐줘야지. 맞아. 그러고 언론이, 신문, 방송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죠? 외할아버지도 가르쳐줘야지. 맞아. 외할아버지도 가르쳐줘야 돼. 근데 여러분이 여기 왔어요. 누구 덕분에 여기 오셨어요? 누가 여기 오자고 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인 우리 목사님이 오자고 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목사님께 박수를 한번 치세요. 강 목사님이시죠? 네. 목사님 덕분에 여러분이 아주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라는 분, 이승만이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늘 여기 온 김에 이승만, 박정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슴이나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도 박정희, 이승만처럼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늘 일생일대의 행운입니다. 여기 와서 박정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박정희.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서 박정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순신 전기를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이광수 선생이 쓴 이순신 전기를 읽고, 아, 나는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짝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아이들과 병정놀이를 했답니다. 병정놀이. 군인의 길이 되도록 만든 이순신 전기를 읽었다. 그 다음에는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어요. 나폴레옹 전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박정희라는 사람은 이순신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폴레옹을 닮아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 박정희란 위대한 인물을 가슴에 담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하면은, 배우고 하면은 여기서 박정희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기념관을 구경하면서 얻은 중요한 교훈입니다. 중요한 교훈. 항상 위대한 인물을 가슴에 안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슴속에 위대한 인물을 안고 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나는 어떻게 하면은 박정희처럼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성적 좀 나쁘더라도 박정희가 73명 중에 73등 하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못할 소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절대 여러분 성적 때문에 좌절을 하면 안 됩니다. 성적 때문에. 꼴찌 대통령이 있습니다. 꼴찌 대통령.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박정희, 이승만을 모르고 지냈다는 것은 참 안 됐는데, 오늘부터 알게 됐으니까 됐는데,
여러분들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라고. 가서 너 박정희 아느냐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하면은 아니 박정희도 몰라. 이렇게 물어야죠. 박정희. 고속도로 만든 사람이 박정희인데 고속도로 달리면서 박정희 모르면 됩니까? 그죠? 그리고 저 북한산을 가리키면서 저렇게 나무가 울창하도록 만든 박정희를 모른다니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한강을 가리키면서 한강에 이렇게 물이 도도하게 흐르고 우리가 집에 가면은 여기 물 아껴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물 아껴 쓰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 맞죠? 이렇게 여름이 되어도 물 콸콸 틀어놓고 맨날 샤워하고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까 산림 녹화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댐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분이 70년대에서 80년대 초에 72년에서 81년까지 전국에 큰 댐을 12개를 만들었습니다. 12개. 그 댐이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세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소개가 됐을 것 같은데? 소양강 댐. 소양강 댐 어디 있죠? 소양강 댐 어디 있죠? 춘천에 있죠? 소양강 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입니다. 댐, 제일 큰 댐이에요. 그건 무슨 기준이냐? 담아놓는 물이 얼마나 양을 가지고 칠 때 소양강 댐이 26억 톤. 두 번째 댐이 어디죠?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댐. 저기 충주에 가면 충주 댐, 충주호라고 있죠. 알아요? 충주호라는 큰 호수가 있는 거 알아요? 그게 경치 좋다고. 또 스위스 같아요, 스위스. 꼭 충주댐에 한번 놀러 가보세요. 충주댐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댐. 그 다음에 댐 많아요. 한번 외워보라고. 안동댐, 대청댐, 그게 12개 댐을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마음대로 마시고 목욕할 물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장이 제대로 안 들어가요. 공장이. 그러면은 지금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댐 만들려면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환경 파괴다 이래가지고 못 만들어요. 못 만듭니다. 그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 땅에 댐 만드는 거 참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땅값이 너무나 쌌어요. 아까 고속도로 했었는데 고속도로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어디입니까? 경부고속도로. 1970년에 7월 7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이거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경부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값싸게 지었어요. 얼마 들었을까요? 돈이 얼마 들었을까? 340억 들었습니다. 340억. 340억. 이 건물 짓는데 300억 들었어요. 상상이 갑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짓는데 이 건물 짓는 돈밖에 들지 않았다니까. 물론 중간에 물가 상승률을 뭐 있지만은 왜 그렇게 돈이 적게 들었느냐 하면은 도로를 지을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땅값이나 해요. 그죠? 그때 땅값이 샀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를 언젠가는 넓혀야 된다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넓힐 때 대비해가지고 이왕 사는 김에 그 주변 땅까지 다 같이 샀다고. 그래서 고속도로를 확장해도 돈이 추가로 들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 일 중에 제가 10개를 꼽아봤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10개. 아까 말하는 중에서 상당 부분 나왔어요. 그럼 제가 한번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중화학공업 건설. 중화학공업 건설. 이번에 구경하면서 많이 봤죠? 큰 공장 만드는 게 중화학공업 건설이지. 자동차, 조선.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공업으로 세계에서 몇 등 되는 나라인지 알아요? 제조업.
제조업국가, 공업국가로서 세계에서 몇 등쯤 될까요? 한국이 7등, 2등, 1등은 아니지. 공업국으로 세계에서 5등입니다. 5등. 자, 내가 순서대로 꼽아볼게요. 중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인데 요즘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5등. 5등입니다, 5등. 우리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도 요새 만들어요. 핸드폰, 삼성전자라는 회사 알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이 휴대폰 가지고 있는 거 삼성전자에서 만든 거 많죠?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몇 등 가는 회사죠? 2등? 몇 등? 3등?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랭킹을 내면은 제일 큰 회사는 월마트라는 이 유통회사예요. 그런 회사 랭킹을 내면은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15번째로. 그러지 말고 그런 유통회사 빼고 공장, 제조업으로 치면은 세계에서 몇 등이냐?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체는 어느 회사일까요? 코카콜라는 안 되는데. 턱도 아닌데. 코카콜라가 더 큰 회사 있는데.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폭스바겐. 도요다라는 일본 회사도 있어요.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리고 애플이라는 회사 알아요? 애플. 애플. 다음이 삼성전자. 4등이에요, 4등.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큰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개발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먼저 교육을 제대로 시키고 한미동맹을 맺어가지고 북한이 남침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하는 사이에 마음껏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중화공업건설. 지금도 우리를 먹여 살리는 공장은 공장입니다. 제조업입니다. 그죠? 저 큰 제조업이 제일 많은 도시가 울산이죠. 울산, 포항, 거제, 여수, 요사이 저 서해안에 서산, 평택, 서울 근방이면 수원 뭐 이런데 큰 공장이 많잖아요. 큰 공장이 많아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 도시가 흥청망청 발전합니다. 그래서 박정희의 공적 중에 제일 문제를 꼽으면 중화공업건설. 이 중화공업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중화공업건설을 해야 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킬 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중화공업건설과 방위산업건설이 같이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이 의료보험입니다. 여러분 의료보험 알아요? 여러분 아프면은 응급실도 가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이 병원 체제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외국보다도 의사들이 기술이 좋고 덜 기다리고 또 값이 삽니다. 의료보험. 세계에서 한국의 의료보험이 최고라고 해요. 가장 값이 사고 의사들이 헌신적으로 일하고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4대강 유역 개발, 산림 녹화, 그리고 댐을 만들었다. 네 번째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농촌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농촌 새마을운동이 도시 새마을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뭐가 좋아졌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이 좋아진 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바뀌었어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 마을은 우리가 가꾸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일하고 국가가 도와주면 더 좋지. 우리는 그냥 농땡이처럼 놀고 국가들을 해달라 하면 안 된다. 이게 자조정신입니다. 자조정신.
여러분들이 한자를 배우면 참 좋은데 자조정신이란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조정신을 안 들었다면 자조정신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자조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돕는다. 그 다음에 자립, 혼자 일어선다. 자조, 자립, 자주. 박정희 대통령은 자조정신이 있어야 경제가 자립할 수 있고, 경제가 자립할 수 있어야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자주국방. 자조, 자립, 자주국방 하는 나라야 우리가 자유통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자를 4가지를 썼어요. 자조정신,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유통일. 요것만 알면은 박정희 대통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국방력을 건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행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옛날에는 우리 소총을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다 미국 사람들한테 얻어서 썼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중화공업 발전시키면서 같이 무기를 만드는 공장도 같이 지었습니다. 자주국방력 건설. 월남파병. 아까 여러분 월남파병이란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처음으로 우리나라 군대가 외국에 갔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월남파병입니다. 근데 월남에 가서 군인들만 간 게 아니고, 군인들이 가니까 회사가 같이 갔어요.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뭐 공사도 많고 해가지고 돈 벌 기회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워낙 열심으로 돈을 일하니까 미군들이 한국 회사에 일을 많이 맡겼어요. 그래서 월남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회사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갔느냐? 중동으로 갔어요. 중동. 여러분, 중동이 어디에 있는 나라입니까? 중동에 있는 나라 한번, 어디? 한국은 중동이 아닌데. 중동에 있는 나라. 지구이 없나? 지구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게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쿠웨이트, 이란, 이게 다 중동이라고 그래요. 중동에서는 뭐가 많이 나죠? 석유. 우리나라에서 석유 납니까? 나옵니까? 조금 납니다. 동해에서 조금 나요. 또 바다에서. 석유가 안 나니까 옛날에는 석유 수입하는데 돈이 드니까 이 돈을 어디서 벌어야 되느냐. 그래서 70년대부터 중동에 우리 여러분들의 삼촌, 아빠, 할아버지들이 중동으로 나갔습니다. 그 더운 사막에서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중동에서 한때 30만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남에서 한번 연습을 해가지고 중동에 갈 때는 회사 단위로 나갔습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할 것 없이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중동에서 번 달러를 가지고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고도 남았습니다. 1977년부터. 중동.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공적을 쭉 제가 10개를 들고 있습니다. 7번째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여러분들 아까 물을 마음대로 쓴다고 했는데 전기도 마음대로 쓰는 거 맞죠? 전기 아끼는 사람 없지? 부모님이 전기 아껴 쓰라는 이야기 잘 안 하죠? 왜 그래요? 전기가 너무나 값이 싸서.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기불을 잘 끄고 다녀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6.25 때는 전기를 켤 수 있는 집은 다 부자예요, 부자. 농촌에는 호롱불 켜고 살았어. 전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값이 싸운, 그리고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는 값이 쌀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합니다. 한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인프라 등 공항도 많이 만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인프라라 그래요. 그걸 인프라,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던 산림녹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박정희 시절에 마이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마이카. 여러분, 마이카라는 말 들어봤어요? 마이카는 내가 내 자동차를 갖는다는 겁니다. 70년대부터 마이카. 그러다니까 중산층이라는 튼튼한 사회 계층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먹고 살만한 돈을, 집을, 직장을 가진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중산층이 한 70% 되면 그 나라가 든든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10대 업적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동안 대통령 했는지 압니까? 18년. 맞아요. 18년 동안 이렇게 우리나라를 근사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62이에요, 둘. 아주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집권했을 때는 40대 초반이었고, 44살에서 62살, 18년을 집권을 했습니다.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18년 동안 집권하면 내라도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김일성이는 평생 집권해도 나라를 망쳐. 장기 집권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장기 집권해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었어요. 군인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나라 발전시키는 예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박정희는 군인이면서도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것도 아주 세계에서 드문 예예요. 박정희가 5.16을 일으킨 게 몇 년이라고 그랬죠? 1961년 통계가 있습니다. 1961년에 한국이 어느 정도로 살고 있었느냐 하는 통계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준 데 그 통계 나와 있으니까. 그때 103개 나라, 103개국을 조사를 했더니 1인당 국민소득에서 한국이 83등이었습니다. 83등.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못 사는 나라 하면은 여러분 지금 신문 보는 사람들은, 텔레비 보는 사람들은 머리에 떠오르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알아요? 아프가니스탄. 요새 그 전쟁하고 있지. 전쟁을 지금 한 20년째 하고 있어. 아니, 20년도 넘었네. 1979년부터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몇 년 됐나? 30년 됐네. 이 아프가니스탄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보다도 한국이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우리보다 3배나 잘 살았어요. 그런데 박정희 시절에 점점 우리 등급이 올라가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에서 이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삶의 질 통계라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사는 게 의료, 교육, 건강 모든 점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통계를 냈더니 몇 년 전에 한국이 세계 186개국 중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12등에 꼽힌 적이 있습니다. 12등. 아시아에서는 최고. 일본과 왔다 갔다 합니다. 영국, 프랑스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이게 다 박정희의 공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니까 열심히 따라주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도와주는 나라 중에서 미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도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일본도 기술을 우리한테 많이 주었어요. 좋은 친구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할아버지 중에 나이 90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이 90 되는 사람 없어요? 집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아프리카에서 제일 오래 산다고? 아프리카는 제일 짧게 사는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 중에서 큰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 평균 수명이 한 88세쯤 돼요. 일본. 근데 우리나라도 못지않다고. 우리나라도 오래 사는 나라로 치면 한 5번째 갑니다. 더 기분 좋은 뉴스는 203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남자, 여자 다 공이 제일 오래 산대요. 제일 오래 산대. 근데 북한은 어떻게 사느냐? 북한은 우리보다도 12년 짧게 살아요. 12년.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북한 사람들보다 12년을 더 오래 산다고. 그게 아마 아까 예수님 하던데 예수님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분 좋죠? 오래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문명국가는 민주주의 하는 나라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나라에 태어나면은 오로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북한에서는 그 배부른 그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 이름 뭐죠? 김정은만 행복해요. 한 사람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불행해.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5천만이 다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행복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북한에서는 행복해지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행복해지려고 하려면 무슨 말을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말 마음대로 했다가는 하루도 못 살아요. 좋은 제도, 바로 위대한 기독교 신도인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만들 때 반공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18년 동안 근사한 제도를 만들고 집을 제대로 지었어요. 이승만은 집의 기초를 제대로 놓았고 설계를 제대로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외국에 놀러 다니면서 우리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국민이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국 사람이 요새 여행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이렇게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7번째. 7번째.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활동적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어갈 수가 있지만은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시까지만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을 내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박정희, 이승만을 만나고 알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운명을 바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면은 이승만, 박정희 구글 같은 데 막 검색을 한번 해보라고. 그죠? 유튜브로 들어가서 이승만, 박정희 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한 것도 나오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새 얼마나 검색 잘 돼 있어요. 박정희 치면은 아마 박정희 동영상이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해가지고 탁 틀면은 박정희 연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박정희 목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박정희 목소리가 어때요? 멋있어요. 깐깐하죠? 새소리 나와. 깐깐하다고. 이 사람은 헛소리를 안 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아주 호통을 칠 때는 호통도 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런 사람 없었지. 박정희를 느껴보라 이겁니다. 여기 와서 박정희를 느끼면서 사람으로서의 박정희를 먼저 알아야 되죠. 인간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박정희라는 사람은 키도 작고 옷은 반듯하게 입고 항상 차렷 짰습니다. 잘 웃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위대한 일을 만들었을까? 그 비결은 뭘까? 박정희라는 사람을 저는 초인이라고 불러요. 초인.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인인데 이 사람은 아주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에요. 소박한 사람이에요. 말을 아주 적게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적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죠? 누구 손에 죽었죠? 김재규.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가슴에 관통하는. 그때 옆에 시중을 드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등에서 막 피가 벌컥벌컥 솟구치고 있었어요.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여자 두 분이 손으로 막으니까 등에서 손가락 사이로 샘물 솟듯이 피가. 그래서 물었어요.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게 무슨 뜻이었느냐고 하니까 내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난 괜찮으니까. 가슴에 총을 맞고도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박정희 대통령 피하기도 안 하고 난 괜찮아.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난 괜찮아. 거기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바로 박정희 세대가 난 괜찮아 세대예요. 이분들은, 저는 난 괜찮아 세대는 아닌데 우리의 삼촌, 아버지 이런 사람들은 난 괜찮아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 배가 고파도 난 괜찮아. 너부터 먹어라. 학교에 못 갈 지경이 돼도 난 괜찮으니까 네가 먼저 학교에 가야지. 아파도 난 괜찮으니까 병원에는 나중에 가지. 난 괜찮아. 그래서 내가 그 세대를 난 괜찮아 세대라고 합니다. 희생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저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세대예요. 희생한 세대. 희생한 세대의 챔피언이 박정희라는 사람입니다. 박정희부터 희생을 했습니다. 희생한 세대. 희생한 사람이 있어야 잘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희생해야 아들이 잘 되는 거죠. 희생한 세대. 그러면서도 그 고통을 꾹 참고 총알이 가슴을 관통하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아프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난 괜찮아 하면서 묵묵히 이 조국을 건설을 했는데 우리가 후대에서 이승만을 잊어버리고 박정희를 욕을 하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반드시 복이 올까요? 재앙이 올까요?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 나는 막 이 지구상에서 살기 싫으니까 제일 빨리 망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고마워하지 않고 공짜 좋아하면 제일 빨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모르는 것은, 박정희를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불행해지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박정희라는 위대한 인간을 알게 되었으니까 계속 머리와 가슴에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의 수호천사입니다. 이제 박정희라는 수호천사를 가슴에 간직하면서 계속 이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잘 될 것이고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될 것이고 하루하루 하는 행동에서 뭐가 달라지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